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장미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오늘은 지난 4월 10일에 시행됐던 경상북도 식품위생직 시험 과목 중에 식품위생학 해설특강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험 끝나시고 조금 정답도 맞춰보시고 여러 가지 막 감정들로 힘들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 또 오늘 같은 경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4월 17일에 치러질 이제 경기도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도 있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지난주 이제 안동에 있는 풍천중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선생님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질문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Q&A로 이름으로만 보다가 글로만 보다가 또 이렇게 직접 낯익은 이름의 친구들이 얼굴을 만났더니 되게 좀 반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22 시험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험실에 병일쌤하고 같은 시험장이었어요. 아마 같은 시험실에 있으신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22 시험실을 배정받았는데 병일쌤도 22 시험실이어가지고 우리는 인연이다. 어떻게 시험실에서도 만나냐 이러면서 시험을 같이 치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식품위생학과 식품미생물학 총 40개의 문제를 훑어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복원에 구멍이 생기는 보기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선생님 많이 속상했었어요. 사실 주말에 제가 더 완벽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카페에서 친구들이 또 도움을 줘가지고 기억이 나는 보기들도 있었고, 하지만 고민을 조금 하다가요. 그래도 내가 이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는 부분에서 최대한 내 맞춰서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들을 그냥 바탕으로 기출 촬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학원에 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경상북도 시험 보신 분들은 정답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 이제 준비하신 분도 있지만 내년이나 이제 시험을 한번 치러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게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이 문제의 기출 유형을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죠. 2020년도 시험에서 나왔던 주제, 그죠? 예를 들어 그 식물성 자연독 독버섯이라던가 또 시한배당체라던가 작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형태가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북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꼭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 작년에는 경기도가 4월에 보고 경상북도가 5월에 봤었어요. 근데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 경상북도가 4월 10일에 보고 경기도가 4월 17일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할 텐데, 사실은 모든 문제들을 보기들을 사실 이게 정답보다는 오히려 경기도 친구들은 어떤 보기들이 나왔지가 너무 궁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상북도 문제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모든 보기를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더더더 완벽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미생물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런 키워드들은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 이런 부분이 나왔어라고 했고, 또 우리가 항상 공부해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지금 대방고시학원에서 우리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중에 있는 책들도 조금씩 봐야 된다라고 했죠. 실제로 자주 보지 않던 문구들은 시중의 책을 제가 주말 내내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 다 이렇게 이런 숟가락을 깨끗이 쓰고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막 찾아서 그 내용이 실제로 있는 출처 같은 것들 다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 보기들을 완성을 하느라고 사실 어제도 밤을 새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하실 텐데 경기도 분들 이런 보기가 나왔어? 이런 내용이 나왔어? 꼭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 시험이니까 경상북도 친구들 한번 우리 임용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회 이제 4월 10일에 시험됐던 이 그 식품위생직 시험은요, 세 과목입니다. 경상북도는 세 과목이죠. 식품위생, 화학, 식품미생물 이렇게 세 과목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올해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거의 안 뽑지만 2021년도에는 6명을 선발합니다. 작년에 2명이었던 거에 비하면 4명이 늘어서 그 경쟁률이 경기도에 비하면 높진 않죠. 34대 1, 38대 20대 28대 이렇게 경기도가 경쟁률은 조금 낮았죠. 다행히 6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고 꼭 그 승기를 우리 친구들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각 파트별로 문항수 한번 정리하고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생법규죠. 첫 번째 파트인 그 위생법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법을 열심히 외웠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인 식품과 미생물 파트 늘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올해도 이제 경상북도도 3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역성비누하고요. 그다음에 오염지표균인데 대장균이 나왔어요. 대장균 군 아니고요. 그다음에 물리적 소독에서 방사선 조사, 그죠? 늘 단독 문제 단골 친구입니다. 방사선 조사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세균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 파트에서는 4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4문제에서는 잠복기가 제일 긴 것. 그 다음에 살모넬라 식중독,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균성 식중독은 뭐냐면 이제 리스테리아 보툴리누스, 그 다음에 뭐 항색포상구균, 장염비브리 이렇게 여러 개의 식중독이 토탈로 보기에 하나씩 차지하면서 이렇게 토탈 문제 나왔고요. 노로바이러스 그 식중독 역시 항상 나오던 것처럼 단독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독 식중독 파트에서는 4문제 나왔습니다. 자, 작년 2020년도 시험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작년에는 무려 6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기준은 선생님 책이죠. 그죠? 장미식품위생 기본서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자연독 식중독 안에 GMO가 들어있기 때문에 GMO까지 포함 작년에 무려 6개가 자연독 식중독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도 역시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문제 보시면 동물성 자연독 연결, 그죠? 이거는 우리가 늘 하던 패턴이니까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독버섯. 선생님이 요즘에 덕버섯이 떠오른다라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식품화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식품화학에서 독성 파트에서도 독버섯이 자주 나와요. 얘들아,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또 독버섯이 또 나왔고 환각작용, 그죠? 환각작용 무조건 맞으셨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배당체 문제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모르는 보기라기보다는 자주 쓰지 않는 보기가 나왔고요. 자, 제아랄레논 이제 곰팡이도 하나 나왔습니다. 총 4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식중독에서는 3문제가 나왔습니다. 화학적 식중독에서 첫 번째는 포르말데히드 용출수지. 이 문제는 정말 볼 때마다 소름. 또 나왔네. 이제 옛날부터 알았던 한 20년 지기 친구 나오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또 나왔고요. 유기농약, 우리 농약 있죠. 우리 농약 5가지 유기농약 주 메인 농약 배우는데 이 중에 4개가 특징을 연결하는 문제 나왔고요. 식품의 제조 조리 과정에 생성되는 물질 여러 개 토탈 문제로 나왔습니다. 4개의 보기가 다른 물질로. 자, 그 다음에 식품과 감염병 파트에서는 2문제가 출제됐고요. 리케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쉬울 때는 리케차가 나와 애들한테 그랬었는데 시험이 쉬웠습니다. 리케차가 나왔고요. 인축공통 감염병도 토탈로 나왔습니다. 그죠? 이 어떻게 나왔냐면 각각보다는 인축공통 감염병이라는 큰 틀로 이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생충과 위생동물 파트에서는 한 문제 나왔는데요. 자, 간흡충 나왔습니다. 그죠? 간흡충 우리 학명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숙주를 맞추는 부분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해썹이 나왔습니다. 이 해썹 특징 문제가 아마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선생님도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찾아보다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관리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조금 생소한 위생관리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맞을 거야 라고 긴가민가 하면서 답을 쓰셨겠지만 거의 다 맞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장에서 만드셨던 분도 이 문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재가열 부분을 물어보셨고 다행히 그분은 맞으셨어요. 그 다음에 피막지 종류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총 20문제가 각 파트별로 나왔고요. 법규와 그 다음에 위생검사 파트가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에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제 1번부터 이제 풀어볼 거고요. 문제 순서는 이제 저는 A 책형을 풀었는데요. A 책형의 순서 말고 제 교재의 순서대로 문제는 이 파트, 그죠? 식품과 미생물 파트부터 첨가물까지 쭉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역성 비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역성 비누에 대한 설명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자극성이 강하고 독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독성 부분에서 틀렸죠. 두 번째, 살균력이 강하여 손 소독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살균력도 강하고 그렇죠? 그 석탄산 계수도 꽤 높았어요. 그 다음에 손 소독. 그 다음에 음료수, 하수, 분변 소독에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역성 비누가 이용되는 부분에서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왜? 유기물 공전 시 살균력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수, 분변 이런 거에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비누와 함께 사용하면 살균력이 증가한다. 절대 아니죠. 이거 살균력이 이제 상쇄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최근에 역성 비누 단독 문제를 내면서 이게 사실 이게 화학적 소독제를 가지고 출제를 하다 보면요. 역성 비누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단독 문제 내기가 조금 수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단독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염 지표균이죠. 대장균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언뜻 보기에 세균성 식중독인가? 라고 할 수 있으나 오염 지표균 중 대장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거든요. 1번에는 토양이나 식품에서도 존재한다. 우선은 틀린 보기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1번 보기가 정확히 선생님이 사실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요런 뉘앙스의 내용이었던 것 같고 이제 친구들이랑 우리가 이렇게 카페에서 이런 내용 복원한 내용인데 이 보기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1번은 틀린 내용은 아니었어요. 2번 대장균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균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장균군에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그룹에 대표할 수 있는 애 이름 딴다고. 그래서 대장균 군의 대표적인 친구다 해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정확히 틀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식품을 냉동 보관 시에 사멸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또 정확히 있었는지 근데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냉동을 해도 대장균이 잘 죽지 않는다. 저항성이 있다. 사멸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염 지표균에서는 장구균이 냉동식품 오염 지표균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냉동식품에서 조금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잘 죽지 않는 이런 친구들은 장구균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감안했을 때 3번 틀린 표현이고요. 4번 대장균의 주된 서식처는 사람이나 온열 동물의 장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3번이 이제 틀린 표현이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방사선 조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방사선 조사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1번 보기에서 이미 정답이 확인이 됐었어요. 우리가 늘 이번에 경북시험도 지문이 긴 문제들에서도 지문이 길지만 이 단어는 절대 아니야. 이런 표현에 킬러 단어들이 딱딱 숨어 있어서 사실은 1, 2초 만에 문제 한번 싹 푸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문제 빠르게 먼저 푸는 거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조사에서도 재조사 부분은 우리가
절대 아닌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조사 처리한 원재료를 사용해서 제조한 식품에 제조사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왜냐면 우리가 공전상에 조사식품을 원료로 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도 다시 조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표현이었고요. 2번 감자, 양파 등의 발화 억제 목적으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원료육의 고체 형태나 건조식품에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다. 자, 3번 부분은 사실은 선생님이 이 3번 지문이 굉장히 처음엔 낯선 지문이었거든요.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 이제 또 아이들한테 복원해주기 위해서 다른 지문들을 암기를 하는데 동물 원료육 같은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원료육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체 형태라는 표현과 건조식품, 우리 건조식육이라는 게 그 방사선 조사에 허용량 그 표에 보면 건조식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조식품이라는 표현, 고체 형태, 그다음에 5글자였는데 동물 원료육인 것 같아가지고 우선 넣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그 미생물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제 죽이는 게 된다 이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방사선 조사의 목적에는 뭐 발화 억제도 있고 숙성을 지연한다거나 뭐 품질 유지하거나 또 이렇게 미생물 죽이거나 해충을 사멸하거나 이런 용도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틀린 표현은 아니었지만 정확히 요런 표현들이 들어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해충을 사멸시키거나 불임화할 수 있다. 자, 뭐 1번 이미 답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강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불임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 맞아. 그래서 이제 교재에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해충에 대한 내용, 우리 해충은 적은 선량으로도 사멸이 가능한 거는 배웠습니다, 이미. 그래서 사멸하고 또 불임화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조금 더 보강 넣었습니다. 해충은 방사선에 매우 민감하여 방사선에 의한 살충은 매우 민감하며 방사선에 의한 살충은 식품 내부까지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비교적 선량이 낮은 1kg 이하로 식품 내에 해충,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의 불임화 및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표현을 보고 출제한 게 아닌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같이 적어왔고요. 우리가 살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방사선 조사의 감수성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해충은 감수성이 되게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선량을 하고 투과력도 강하다 보니까 1kg 이하로 이런 거 막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낮은 선량으로도 이렇게 알이나 유충, 번데기, 성충의 불임화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균성 식중독 문제 살펴봅시다. 자, 잠복기가 가장 긴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잠복기 문제가 나올 때는 약간 극적으로 긴 게 나와야 할 것이다.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딱 보기가 나왔어요. 잠복기 문제? 근데 보기를 봤더니 그렇죠. 여신이아 식중독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염비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8에서 20시간이었죠. 평균 12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여신이아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2에서 5일 정도로 보고 있고요. 보툴리누스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8에서 36시간,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48시간. 평균 20시간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긴 친구를 골라라 라고 하면 당연히 여신이아 식중독 골라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 맞추는 게 저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요걸 어떻게 외워서 나가지, 이게 짧은 보기도 이제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 장여보살이라고 외워서 나왔습니다. 장여보살. 그래, 잠복기 문제는 보기가 장여보살이야. 왜냐하면 이게 틀렸긴 하지만 다른 보기 잘못 들어가잖아요. 막 갑자기 여기 캠플로 들어가면 갑자기 난해한 문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장여보살이야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이 보기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잠복기가 가장 긴 것은 여신이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살모넬라
살모넬라 문제 나왔습니다. 자, 살모넬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60도씨에서 20분 가열 시 사멸한다. 맞습니다. 그죠? 자, 살모넬라 균주의 사멸 조건에 대한 문제가 보기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우유, 달걀, 크림, 가금육 등이 원인 식품이다 라고 돼 있는데 맞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에가 원인 식품이 더 길게 나왔어요. 제 기억에. 근데 중간에 크림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달걀 크림 이런 거 있었던 거. 근데 더 길게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원인 식품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보기는 살모넬라가 있는 검출될 수 있는 식품들이 쫙 나열됐었고요. 세 번째, 복통, 설사, 구토를 동반하며 발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발열이 없는 거? 그쵸, 말도 안 돼. 1초 만에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살모넬라 하면 늘 강조했던 부분은 발열이었어요. 그것도 고열, 미열 이러지 않았어요. 늘 고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자, 4번 보기를 한번 보면 굉장히 낯선 보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선생님 뭐 합니까? 이거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북이나 파충류를 만진 손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낯선 보기였죠. 그리고 우리가 식중독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경고하는 부분, 먹어서 오염된 음식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도 감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 동물 보세요. 굉장히 닭 이런 거 좀 나와줘야 되는데 거북이 파충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3번이 정확히 틀린 답이 있었기 때문에 4번은 이제 어느 정도 기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와서 주말 내내 이제 책을 찾았습니다. 식품위생 책을 다 뒤져봤는데 사실 거의 없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 책. 물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없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모든 책들을 찾아봤을 때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식약처 자료 있죠. 선생님이 자주 이제 보는 이 미생물 위해 기술서를 찾아봤거든요. 네, 살모넬라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살모넬라균은 뭐 이렇게 잘 씻지 않는 야채를 통해서 전염된다 이럴 수 있는데 또한 뱀과 같은 파충류, 거북이, 도마뱀과 같은 애완동물을 다루다 전염되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식약처 자료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자료다 보니까 막 발열도 거의 다 있고 뭐 혈변도 많이 나오고 그러긴 한데 어찌됐건 이거에 대한 근거는 찾기가 어려웠고요. 식약처 자료에 이렇게 표현이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손을 잘 씻어라 이런 그 예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런 부분에서 틀린 말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보기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런 내용도 나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 첨부해 두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세균성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세균성 식중독의 이제 토탈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테리아,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당그균, 네 번째 보툴리누스까지 4가지가 나왔고요. 틀린 것을 골라라는 문제였고 근데 사실은 각각의 보기는 지금 리스테리아보다 좀 더 길게 각각의 보기는 각각 두 줄 이상씩 있었습니다. 2줄씩. 그래서 보기의 지문이 굉장히 긴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나지 못해서 다 알려드리지 못해 미안하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고 황색 포도상구균에서 포자 형성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틀렸구나. 그죠? 바로 킬러 단어입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3번 정답으로 바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리스테리아균은 이렇게 5도 이하의 냉장에서 증식이 가능하고 임산부나 유아에게 이제 치명적이다. 이런 치명적이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뭐 감수성이 높다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이 친구들에게 임산부나 유아에게 이제 잘 걸릴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장염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는 3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잘 증식하고 뒤에 쫙 있었어요. 근데 어렵진 않아. 원래 늘 보던 문구였어요. 그다음에 황색 포도상구균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었죠. 포자를 형성하고 이 포자를 형성할 때 독소를 만든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4번은 보툴리누스균은 이제 강력한 신경 독소.
저 이보기는 아예 생각이 안 나서 카페에다가 댓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학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해서 첨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토탈 문제 나왔습니다. 자,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는 노로바이러스 문제입니다. 자, 노로바이러스는 우리가 바이러스성 식중독 중에 가장 자주 기출되는 문제이고요. 역시 이제 단독 문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조금만 생각하면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1번을 보시면 유아기의 미량 노출 시 인체 내 항체가 생성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노로바이러스의 항체가 생성된다? 이런 표현은 못 들어봤죠. 우선 틀렸죠. 그러니까 유아기에 근데 미량 노출 시 이런 표현이 정확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이제 틀렸지만 또 정확히 기억해서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기억을 해서 나온 건데 미량 노출 시 항체가 생성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A형 간염 같은 그렇죠. 우리가 유아기 때 걸려서 항체가 만들어진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한 보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에는 이렇게 노출했을 때 항체가 생긴다. 이거는 노로바이러스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3번도 사실은 더 긴 문장이었어요. 근데 2번은 뭐냐면 생굴이라는 표현이 있고 생굴과 같은 어패류를 통해서 식중독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뭐 식품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3번에는 이렇게 오염된 물이 주 감염원이 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우리가 지금 보던 문구였고요. 4번 한번 볼게요.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하면 그러니까 앞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그 일반적인 그 증상들이 있었고 뒤쪽에는 분사성 구토가 특징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 뭐지? 라고 생각할 수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떠한 구토가 특징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우리가 찾아본 적이 저는 없었던 표현이었고 그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구토할 때 막 이렇게 막 한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머릿속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다가 남겼는데 본 친구들, 그 단어를 본 친구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우선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 분사성 구토 부분을 찾아보려고 여러 개를 좀 찾아봤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 곳은 질병관리본부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틀린 내용이 아니고 모든 문제 보기들은 다 이제 제 출제 근거가 있으니까 있겠죠. 그런데 저는 찾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그 앞에 증상이 있고 뒤에 무슨 구토가 특징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언제든 카페 쪽지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분변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잖아요. 굉장히 다량의 바이러스가 배출되잖아요. 근데 구토물을 통해서도 다량의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고 구토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염이 된다는 내용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구토를 할 때 아무래도 이게 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액 이렇게 하니까 그죠? 표현이 잘 전달이 됐나요? 액 하니까 이게 이제 사방으로 좀 퍼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닦잖아요. 닦는 손을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못 찾아가지고. 근데 어떠한 구토, 분사성이라는 표현처럼 이런 구토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자연독입니다. 자, 자연독 보시면은 동물성 자연독 먼저 볼게요. 자, 동물성 자연독 성분끼리 묶인 거. 그죠? 둘 다 자연독이 동물성인 거를 골라라. 어렵지 않죠? 3번입니다. 자, 1번의 시구아톡신은 동물성이지만 무스카린 같은 경우는 독버섯이라 식물성이고요. 테트라톡신은 동물성 맞는데 솔라닌은 식물성이네요. 자, 그 다음에 베네루핀과 테트라민은 둘 다 동물성이니까 정답이 되고요. 삭시토신과 고시폴 보시면 삭시토신은 동물성이지만 고시폴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우리 독버섯 문제죠. 자, 미치광이 버섯 등에 함유되어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독성분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독버섯 문제는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여러 시험에서 독성분과 관련해서 옛날엔 잘 안 나왔는데 요즘엔 독버섯이 자주 나와. 우리가 더 많은 버섯독을 해야 되나?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경북에서 우리 그 문제풀이 때 그 보충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할 때도 경북을 풀었었잖아요. 그때도 보시면은 이 버섯독 성분 할 때도 클리티딘이라는, 답은 아니었어도 클리티딘이라는 이 문제가 나왔었지, 그 보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조금 버섯독을 조금 잘 봐둬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똑같이 버섯독이 나왔습니다. 근데 버섯독을 보시면은 저는 딱 보기를 보자마자 아, 우리 애들이 꼭 잘 풀어야 될 텐데, 내가 막 그 경북 그 풍천 중에서 내가 막 거기서 막 길을 보내고 있었는데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2번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버섯독은 진짜 열심히 했었고, 환각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앞에 막 무스카린, 아마니타톡신 이런 아이들은 늘 조금 일상적인 증상이지만 뒤쪽 가면은 막 코프린이라던가 환각작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작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문제도 자주 썼었잖아요. 그래서 환각작용 하면은 머릿속에 푸실로시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영어로 하니까 아마 만약에 실수했던 분들은 금방 아셨겠지만 이거를 피를 하나고 사일로시빈이라고 넣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 이거 푸실로시빈인데,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환각하면 푸실로시빈이 기억이 있는 애들을 무조건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 뭐지, 이제 보기에서 골라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 보는 독인가? 이렇게 가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프실로시빈을 정말 많이 봤고,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아, 이게 사일로시빈, 저는 이게 영어도 보지만 한글도 보거든요. 근데 책들을 봐도 대부분 다 푸실로시빈, 푸실로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여튼 사일로시빈이라고 나왔어요. 그래도 너무 짜증났어요. 짜증내면 안 되는데, 아, 우리 애들 낚이면 안 되는데, 옆에 그리고 괄호에다가 영어 좀 이렇게 넣어주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푸실로시빈이고,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부포테닌의 이성체이고, 이 친구가 푸실로신으로 바뀌면 뭐 독성이 세지고 막 이런 내용까지, 독성 부분까지 다 구체적으로 공부해왔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은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맞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사일로시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런 보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외워서 나왔죠. 무사팔마라고 외워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식물성 자연독 중 시한화합물이 아닌 것은, 자, 이거 시한화합물을 찾는, 청산배당체를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에서 아몬드하고 이제 원출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정말 잘 안 나오는 식품이다 보니까 조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원추리는 코리친을 배웠잖아요. 그쵸? 이 청산배당체로 배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선생님은 이제 원추리가 알칼로이드 계열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 부분이 정확히 딱 원추리에 자주 책에 안 나오고 검색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확히 이걸 알칼로이드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고 말해줬던 것 같고 막 되게 시험장에서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원추리를 답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생각, 왜냐면 모르는 식물은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답은 현재 원추리가 답입니다. 자, 왜냐면 원추리는 코리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얘는 알칼로이드 계열이어서 청산배당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몬드는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몬드는요 아미그달린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막 읽으면서 항상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책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도 아몬드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몬드가 그 살구씨 옆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딱 보면서 아몬드도 있구나 라고 했는데, 이런 보기까지 내면 애들이 좀 너무 양이 많지 않을까. 난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하려고 그냥 있는 거 다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는 아몬드를 본 적이 있어서 나 혼자 시험장에서
나 이거 낼 걸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미그달린 아몬드 이거는 이제 표로 정리된 책이 있어서 그냥 우선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은 거지. 이거 말고도 아몬드가 언급된 책은 3권 정도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몬드가 이렇게 많았어. 우리가 딱 그렇잖아요. 나오고 나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몬드는 아미그달린 들어있어서 시한 화합물이 맞습니다. 원추리가 아니에요. 자, 11번 볼게요. 자, 제아랄레논 나왔습니다. 자, 제아랄레논을 생성하는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렵지 않죠. 너무 제아랄레논 푸사리움 그래미네아로 주관식으로 나왔어도 우리 친구들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나머지 보기들이 다 쉬운 보기들이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자연독 부분 이제 다 그 다음 거 이제 화학적 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경북 문제에서 버섯독 나왔고 그 다음에 시한배당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문제에서 뭐도 나왔냐면은 작년에는 곰팡이독하고 원인 곰팡이하고 독소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때도 또 제아랄레논 나왔었어요. 거기다가 이 친구의 독소 누구예요? 아플라톡신 나왔고요. 맥각독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 그 작년 기출문제 줬었잖아요. 거기에 문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경북에 곰팡이독하고 원인 곰팡이 연결한 거에 보면은 아플라톡신, 황변미독, 그쵸? 여기 또 황변미 있어요. 황변미독, 제랄레논, 맥각독 이렇게 연결하는 보기들 나왔는데 비슷한 형태가 또 나왔습니다. 그쵸? 앞에 시한배당체 나왔지? 그 다음에 버섯독 나왔지? 이런 식으로 자연독 파트에서 작년과 비슷한 유사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죠? 오래된 친구 또 만났어요. 그죠? 자, 늘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작년 기출에서도 지방직 문제도 이 포르말데히드 용출과 관련된 2020년도 작년 지방직 문제도 나왔었잖아요. 올해도 또 이제 경상북도에서 또 나왔습니다. 아마 정말 0.00001초 만에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나 자신한다, 이거. 폴리염화비닐, 그쵸? 그래서 페놀수지, 요소수지, 멜라민 수지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출될 수 있고요. 이 폴리염화비닐은 용출 안 되죠. 이거 관련되지 않아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방직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용출되는 수지를 골라서 염화비닐, 스티렌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 나오고 용출되는 거 하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푸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늘 잘 풀지만 또 잘 나오니까 또 알아두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보기에서 유기농약의 특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유기농약 하면은 유기인제부터 염소제, 수은제, 카바메이트제, 불소제 메인 5개를 배우는데요. 이 중에서 이렇게 4개가 나왔고요. 각각의 특징이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농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세트 구성이 되어 있는 보기가 나왔고 근데 여러분 되게 많이 본 형태다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죠? 선생님이 웬만하면 제 문제집 잘 안 하는데 그죠? 이거 보시면은 약간 파일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제 거 문제집 162쪽에 20번을 보시면 이 정말 유사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급기야는 이 보기도 되게 비슷하게 인제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 시험에는 말라치온 나왔지만 쌤 책에는 디아지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나왔었고 아마 쉽게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워낙 그 중독 기작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독하는 기작도 외웠었고 종류도 정말 최근까지도 농약 종류 암기하는 실전 모의고사 풀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염소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 조직의 축적 맞고요. DDT 맞죠. 자, 수은제는 급성 독성, 그렇죠. 급성 독성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이제 만성 독성 얘기를 많이 하죠. 수은제는 축적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프라톨에서 바로 틀렸죠. 왜냐하면 프라톨은 불소제입니다. 유기인제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 말라치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불소제는 아코니타제 억제. 맞아요. 그죠? 선생님이 불소제에서는 특히 시스 아코니테이트라던가 아코니타제라던가 모노플로르 시트릭 액시드라던가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 많이 나오니까 각각의 기작을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코니타제 억제 맞았어요. 근데 EPN이 틀렸죠. EPN은 유기
인재입니다. 그쵸?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회인가 7회인가 8회에서도 우리 농약을 연결하는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농약 종류까지 잘 알아뒀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 화학적 식중독에서 가장 메인 파트, 그죠? 자주 나오는 파트. 식품의 제조, 조리 과정에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벤조필에 메탄올, 다이옥신, 니트로사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자,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셨나요?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에 있죠. 너무 틀린 얘기예요. 그쵸? 자, 4번 먼저 보시면 니트로사민 같은 경우 수돗물 소독 과정에서 생성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수돗물 소독 과정에서 생성되는 친구는 트리할로메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트로사민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보기예요. 4번. 그래서 선생님도 문제 한번 쫙 풀 때 4번 너무 틀렸다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자, 다른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이제 암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벤조필에는 식품을 300도씨 이상 가열시 생성. 그쵸. 벤조필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2번 메탄올, 펙틴이 함유된 과일을 원료로 만들 때 생성. 맞죠?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막 그림도 그려줬잖아요. 펙틴에 의해서 펙틴이 들어있는 이런 과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과일로 만든 이제 이 술과 관련해서 이제 메탄올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설명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정확히 옳은 표현이 맞는데 3번 부분은 살짝 이제 약간 왜 3번 보기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이옥신이 나왔고요. 유기염속의 화합물을 소각시 생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사실 다이옥신과 관련해서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식품의 제조 조리 과정에 생성되는 물질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우리가 환경 오염 물질이죠. 왜냐하면 이제 소각을 했을 때 이제 그때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식품 제조 조리 과정을 잘 보시면 식품이 있는데 뭐 조리를 한다거나 뜨겁게 가열한다거나 발효를 한다거나 뭐 3분해 간장처럼 분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식품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물질들이 유독한 경우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다이옥신은 식품 안에서 뭐가 태워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밖에서 채워서 나는 거지 식품 안에서 다이옥신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틀리라고 갈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4번이 워낙 확실하게 틀린 보기였어요. 이럴 때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건 다이옥신은 아니니까 하고 이걸 가면 안 되시고 4번이 니트로사민 유기 연결된 거 아닌 걸로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쵸? 근데 3번은 이 문제 보기로는 좀 안 맞지 않았나 선생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근데 이거 한 후에 오늘 이렇게 학원을 오면 생각을 해봤는데 가끔 그 질문에 뭐 실강분들이라든가 인강생들이나 가끔 질문에 다이옥신이 유기성 위해인자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이게 태워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교재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들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다이옥신은 이렇게 제조 조리 과정에 생성되는 물질은 아닌 게 훨씬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보기는 조금 적합하진 않았지만 이 14번 문제에서 최종 답은 아무래도 4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험의 문제를 보면서 또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5번 너무 쉬운 문제죠. 리케차가 원인균인 거야. 그쵸? 리케차가 원인균인 거 4개밖에 없었어요. 그죠? 리케차가 원인 감염병인 거 4개. 우리 다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이 중에서 발진열이 나왔습니다. 발진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축공동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요 정도의 길이었던 것 같은데 자, 우선 1번에서 또 바로 킬러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 디프테리아가 나왔습니다. 자, 탄저, 결핵, 야토, 디프테리아 아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디프테리아 아니고 얘는 경구감염병이죠. 자, 그럼 다른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2번 병원균에는 이제 다른 보기 길어가지고 진짜 선생님 머리를 짜냈어요. 근데 병원체에는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같은 그런 등등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맞죠? 그다음에 3, 4번은요. 제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들이나 이제 이런 기다란 표현들 있잖아요. 이렇게 긴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런 표현을 찾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 시중 교재의 문구를 그대로 3, 4번에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 책에 다 있었어요. 근데 3번은 뭐였냐면 가축의 건강관리,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병에 걸린 동물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조금 더 정확성을 높여주려고 제가 막 책도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항상 이런 표현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4번 이완된 동물을 고기, 유제품 등 식품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래서 3, 4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문제 완성도 높여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정답은 1번이에요. 17번 간흡충의 중간 숙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거 너무 쉽죠.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자, 외우렁이 붕어, 잉어죠. 3번 정답입니다. 자, 18번. 18번에 대한 그 질문이 많이 있었던 거를 그 카페에서도 있었고, 자료들을 많이 사실 이제 제가 답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말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또 혹시라도 항상 위생은 제가 시험장에서 답을 그 3번이야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주는 이유가 내가 습관적 판단을 했지만 또 아닌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느끼는 거 아이들이 어렵다고 약간 애매하다는 느끼는 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금 말을 아끼고 내가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해썹에 대한 내용도 되게 복잡하게 많이들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1번 볼게요. GMP와 SSOP는 선행요건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은 선생님이 우리 기본서죠. 기본서의 291쪽을 보면은 피라미드 그림이 나옵니다. 피라미드 그림이 나오면서 여기 밑에는 GMP가 있어요. SSOP가 있고 그 위에 해썹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요 아이들이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기존의 위생관리 프로그램이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기본을 받쳐줘야 해썹이 그 위에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기억나시죠? 이 두 친구는 선행요건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기억하고 있다면 1번 오케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 방식을 추구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선 저는 정답을 2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 방식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해썹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 이게 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방식이 또 해썹에도 막 연결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우선 품질 관리는 우리가 늘 자주 쓰던 QC이고요. 그다음에 품질 보증 방식은 QA라고 하죠. QC, QA. 자, 이런 부분들은 이 품질을 보증한다. 품질을 관리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완제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이제 기존의 방식이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2번이 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표현들. 뒷받침했을 때 이거는 완제품을 조금 더 물론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다 깨끗이 만들어 이럴 수 있겠지만 해썹에서의 추구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2번 기존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번은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이다. 해썹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 그죠? 사후 하면은 이제 GMP 쪽으로 가고 사전에 하면 우리 해썹을 가잖아요. 자, 4번도 사실 조금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자율 적용을 근간으로 하며 막 이런 표현 진짜 잘 안 들어봤잖아요. 그죠? 의무 적용품도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거 우리가 의무 적용 식품도 있는데 라고 하는데 잘 생각을 했을 때 우선 자율 적용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어찌됐건 내가 원하면 해썹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너가 또 주도용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해썹을 하게 하는데
의무적으로 내가 이 식품을 생산한다면 꼭 해야 되는 의무 적용 식품도 있죠. 근데 만약에 모든 식품에 의무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죠? 이제 나중에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이거는. 모든 식품에 다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의무 적용에다 이렇게 딱 단서를 짓겠지만, 지금 현재는 의무 적용 식품이 따로 정해져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면 자율적으로 또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깨끗하게 하고 싶고 관리를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마크를 인증받고 싶다 이러면 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현재 지금 제가 답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답을 이제 마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 마지막 보루로 내가 생각한 답들을 정확히 마킹하거나 아주 헷갈리는 문제를 억지로 다른 답을 해보거나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시험 점수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모두 맞았다, 100점이다 그러면은 이게 2번이 답이었던 거고, 만약에 뭔가 점수가 맞지 않았다면 출제자의 의도가 다른 곳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보건 문제를 할 때 항상 그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 답이 내가 출제자는 아니니까 난 최선을 다해서 답을 어떤 거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합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면 식품의 조리 과정에서 위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조금 낯선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보시면 식품을 조리할 때는 완전을 위한 최소 내부 온도 및 유지 시간 이상으로 가열해야 된다. 그렇죠? 맞는 표현이죠. 다음에 2번, 조리된 식품을 맛볼 때는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깨끗한 숟가락으로 맛을 봐야 한다. 그렇죠. 근데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너무 맞는 표현이라 뭐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달걀을 조리할 때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가열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여기 앞쪽은 확실히 이래서 달걀과 살모넬라균이 있었고요. 뒤쪽에 뭐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가열해야 된다로 맞췄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기억해서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은 4번을 답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재가열하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제한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음식을 재가열하는 횟수는 막 많은 책들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번에 하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책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4번을 우선 하고 나왔지만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교재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또 이제 시중 교재를 마구 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 한 권에서 요 지문 4개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개정판에 이렇게 조금 이런 내용들을 더 자세히 실어야겠다라는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했고요. 이 시중 교재에 어떤 거였냐면 조리와 배식 단계 위생관리라는 파트 부분에서 이 1, 2번은 뭐였냐면 조리원 준수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을 볼 때는 이렇게 떠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볼 때 그다음에 이제 내부 온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리할 때는 살모넬라균 이 부분은 달걀 조리, 달걀 및 달걀 혼합물 조리할 때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걀 말고 다른 식품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달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맞는 표현이고 마지막 재가열에 대한 부분은요. 한번 이제 틀린 보기이기도 하고 여러분한테도 한번 그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타이핑해왔습니다. 자, 재가열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그 책에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 번 더 공부하는 겁니다. 재가열을 시작해서 2시간 이내에 음식물의 온도가 이 책은 이제 이 화씨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73.9도 이런 책들 보신 적 있죠? 우리 보통 74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74도에 도달하게 하고 이 온도에서 15초 이상 유지시킨다. 2시간 이내에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버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재가열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 음식물의 온도가 더 높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2분간 그대로 두어 열이 전체 식품에 골고루 확산되게 한다. 그다음에 재가열한 음식은 음식 온도가 74도 이상일 때 홀딩 설비에 옮겨 놓는다. 그렇죠? 당연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번 눈으로 봐두시라고. 재가열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음식물을 소량씩 취해서 재가열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마지막
음식의 재가열은 단 한 번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바탕으로 낸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도 한번 따로 찾지 않아도 선생님이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첨가물 문제입니다. 자, 이거 너무 쉽게 푸셨죠? 자, 식품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실제로 이 피막제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그런 말 한 적 많죠. 피막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공전상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정의 부분을 가져다 놓고 이건 이런 용도로 쓰는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식품의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보호막을 형성하는 첨가물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고요. 여러분들 초산 비닐수지, 그죠? 초산 비닐수지 고르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경상북도 식품위생직 시험 과목 중에 식품위생학에 대한 이제 해설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짧은 시간 안에 다 맞추고 또 근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지만 우선은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이 타이트하고 빨리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을 맞춰보시는 분들, 내년에 경북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번 주에 경기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 미생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생물은 복원이 더 많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생물은 선생님이 총평과 함께 그 가다반을 카페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설 특강을 하지는 못하고요.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보기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인 것 같다라고 또 여러분들하고 의견 나눠볼 수 있게 그 부분은 또 바로 준비해서 가다반을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선생님 강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학원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품격 카페에서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경상북도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면 또 선생님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또 학원에 연락 주시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준비하시는 분들 카페에 이제 또 선생님 지금 집에 가는 길에 또 이제 열심히 또 카페 이번 주에 열심히 들어가서 답변도 달려고 노력할게요. 근데 정말 바빴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늘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